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하면 정석, 금융의 정석 김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3장입니다. 직무윤리 파트죠. 우리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협회 자격증이라면 모두 이 직무윤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 직무윤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공부를 잘 해놓으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1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어떤 걸 우리가 공부할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볍게 들어가기 이전에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직무윤리가 왜 중요한지 어떤 직무윤리의 개론 정도 되겠죠. 직무윤리 개론. 그래서 직무윤리의 중요성 같은 것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 내용이죠. 금융투자회사의 표준 윤리 준칙이라는 부분, 이제 협회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제정해 두었다, 그죠? 그래서 그 협회에서 제정해 놓은 표준 윤리 준칙과 거기에 이제 붙은 이제 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표준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협회에서 표준 윤리 준칙을 마련해 두었으니까 금융투자 업자들도 이제 임직원들에게 자, 이런 부분을 지켜서 윤리 경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회사 내부에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내부 통제 기준이라고 하는데 역시 협회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대로 쓰든가 좀 고쳐 쓰든가 알아서 해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내부 통제 기준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제 직무윤리의 배경 지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라고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돈을 맡기고 갔어요. 저한테 큰 돈을 맡기고 갔어요. 그래갖고 곧 찾아간대요. 그래서 그 돈을 아무 의심 없이 보관해주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큰 이제 도난 사건? 이제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친구가 그 돈을 이제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곧 전화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조금 있다가 친구가 전화가 와서 그 돈을 이제 찾아간대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그죠? 아, 이 돈을 친구에게 줘야 되냐? 의리를 생각하면 당연히 친구에게 줘야 되는데 또 이제 내가 뉴스를 봐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대다수 국민,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는 이 돈을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걸 우리는 그 도덕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도덕적 딜레마. 자, 이런 이제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은 이제 도덕적인 규칙이나 아마 윤리 기준들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지만 내가 이제 그 금융회사에 어떤 이제 임직원으로서 또 고객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런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질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당연히 그런 기준에 고민 없이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은 법이 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의문이 없겠죠. 하지만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미처 정하지 못한. 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직무윤리로 해결하자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들을 윤리 기준으로서, 직무윤리로서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직무윤리 중요성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윤리와 법을 전에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 좀 도덕 시간 같은데 한번 봅시다. 그죠? 자, 윤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리끼리 살면서 요 정도는 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고 또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라고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묵시적으로 약속하고 그런 내용들이다. 그죠?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법은 꼭 지켜야 될,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서 강제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알았건 몰랐건, 그죠? 내가 그리고 지키고 싶건 지키고 싶지 않건, 내가 돈을 받았건 돈을 받지 않았건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정당한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갖는 여러 규범들의 종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이제 성격. 윤리의 성격은, 그래서 방금 앞서도 말했지만, 절대 다수의 합이다라는 거죠. 절대 다수의 합의. 자, 이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문화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효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효라는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우리 유고사상이었던 절정이었던 조선시대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무덤 곁에 그 초가 뭐 이런 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하여튼 어쨌든 그 간이 숙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3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효라고 했다면 요즘엔 그러합니까? 그러하지 않죠. 요즘에는 뭐 3일장, 그죠? 3일장 주로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하고, 그리고 3일장이 끝나면 뭐 이제 화장해서 뿌리거나, 아니면 납골당에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선산이 있으면 선산에 묻곤 하죠. 그죠?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효를 다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때마다 어떤 일종의 문화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다른 거다, 그죠? 그래서 윤리는 상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 또한 윤리는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효라는 그 근본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래서 또 윤리는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이제 이렇고요. 우리 이제 법은 이제 윤리에 합당한 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있어야 할 법이라고 하는 거죠. 있어야 할 법. 윤리에 합당한 법을 우리가 있어야 할 법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뭐 성문법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존재하고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법이죠. 그래서 인류의 법 생활이라는 것은 이 있는 그대로의 법을 있어야 할 법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법에 구멍이 많다. 우리나라는 뭐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부분인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윤리의 목적이 개인의 도덕심 만족이라면, 우리 이제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라는 걸 실현하는 게 그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법은 궁극적으로 윤리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뭐 어렵지 않죠. 한번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윤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가문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다, 그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법의 강제 준수는 무한 반복의 난제. 자, 그냥 법만 무조건 지켜라라고 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이 법을 지켜 이러면 당연히 우리 감시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또 감시할 사람이 감시하면 그 감시하는 사람을 또 누가 감시해야 되고, 또 감시하는 사람을 또 누가 감시해야 되고, 이런 무한 반복의 난제를 낳는다라는 거죠. 법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는 우리 안에 내면화된 준법 정신인 윤리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가문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렇죠? 적당히 이제 윤리 의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법은 그 성격상 특히 보수적이더라. 그죠? 왜? 고치기가 힘들죠. 우리 법은 일단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만들고 수정하고 한다, 그죠? 근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국회 우리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잘 대부분. 그래서 보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는 낡은 법과 새로운 윤리가 자주 충돌한다. 따라서 법과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지만 그 본질적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좋은 말들이죠.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뒤에 중요성 이 부분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배경 지식 한번 쭉 가볍게 훑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까 그 윤리와 법 비교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시고. 자, 이제 직무윤리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윤리 경영이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 기업윤리라는 용어가 있고요. 직무윤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약간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용어 체크만 간단하게 하고 하면 기업윤리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옛날에 우리 그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고 있었거든요. 좀 다른 예인데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제조업 하는 회사들 불량률을 많이 낮추자. 제가 알기로 아마 식스 시그마가 100만 분의 1일 거예요. 불량. 그러니까 100만 개 중에 하나, 100만 개 만들면 하나 불량.
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만들자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식스 시그마 운동, 자, 불량 만들지 말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슬로건이라고 하죠. 이런 슬로건, 뜬구름 잡잖아. 이거 어떻게 불량을 줄일 건데, 그죠? 공정을 어떻게 뭐 첨단화하든가 뭐, 그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식스 시그마 운동, 불량을 줄이자. 이런 게 이제 기업 윤리라는 거죠. 뭐 잘하자, 우리 착한 기업이 되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경영 전반에 걸쳐 모든 조직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행동이고, 윤리 강령 등 추상적인 선언문 형태다라는 거죠. 윤리 강령.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착한 기업이 돼야 된다. 착한 기업이 되자. 뭐 이런 거. 하지만 이제 직무윤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조직원 개개인이 업무 중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윤리적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임직원 행동 강령 등 구체적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윤리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직무윤리를 기업의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이야기할 건 직무윤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윤리와 윤리경영의 중요성인데 이 부분은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오죠.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좀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자, 현재와 미래는 고도의 정보와 기술에 의한 사회이더라. 그래서 저는 요 글만 보면 늘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또 세대 차이일 수도 있는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너무 오래됐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뭐 1, 2, 3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뒤로 갈수록 좀 힘을 잃고 있는데, 어쨌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래에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이라고 있습니다. 스카이넷. 얘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요 스카이넷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막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제 과거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전사를 보호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제 그 혁명군 대장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스카이넷도 터미네이터를 보내가지고 원이 그랬어요.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죽이려고 나중에 그 혁명군의 대장 아예 씨앗부터 애초에 싹부터 자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이제 윤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것만 보면 터미네이터가 생각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다라는 거죠. 현재 사회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윤리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삭막해지잖아요. 너무 그죠. 요즘에 보면 뭐 이제 비대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죠. 어떤 비대면 영업 활동도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정이 좀 또 멀어질 수 있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윤리 경영이라는 게 중요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윤리 경쟁력의 시대더라라는 거죠. 윤리 경쟁력의 시대. 그래서 직무윤리가 곧 새로운 무형의 자본이더라라는 거예요. 무형의 자본. 우리 뭐 소위 이야기하는 뭐 가뚝이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가뚝이, 그죠? 오뚜기. 이제 착한 기업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오뚜기가 뭐 하면 역시 오뚜기라고 하면서 잘 응원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광고 마케팅 효과도 생기고. 그죠? 새로운 무형의 자본이더라. 그 말인즉슨 꼭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윤리적 행동은 더 큰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초래하더라라는 거죠. 뭐 SNS나 뭐 뉴스에 신문에 간간히 뭐 이제 갑질 나온다 그죠? 갑질. 그래서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이제 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렸네. 우리 옛날에 대한항공 이제 그 땅콩 회항 사건 이런 것들 보면 그죠? 대한항공 이미지가 완전 추락하잖아요, 그죠? 재벌 총수들도 막 이미지가 완전 추락합니다, 그죠? 그걸 회복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다음에 가장 적은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직무윤리를 요구한다. 애초에 그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무윤리를 잘 준수한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그죠? 이런 비용을 초래할 사항을 막아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비용은 하나 좀 조심할 게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거래 비용, 거래할 때 어떤 명시적 비용, 진짜 말 그대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험 비용까지 포함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할 때 상대방이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날 위험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직원이 실수해서 내 돈이 손실날 위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 상대방의 위험 비용까지 포함한다. 이걸 포함한 이제
가장 적은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직무윤리를 요구한다. 뭐 이런 말장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성 제고를 통한 장기적 생존 목적으로 윤리 경영을 활용한다. 요 이제 나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윤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전제 조건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 그래서 이걸 이제 윤리 인프라라고 하는 거죠. 윤리도 하나의 인프라더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그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금융투자업에서는 왜 이렇게 직무윤리가 더 강조되느냐라고 하니까 일단 금융산업의 고유의 속성 때문이다. 어떤 속성? 고객의 자산을 다루죠. 돈을 다룬다라는 말, 돈. 아무래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고죠. 돈을 맨날 만지다 보면 아씨 나는 돈이 없는데 아니면 갑자기 뭔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자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 투자성, 원본 손실 가능성이다. 그죠? 우리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충돌이, 이해상충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죠? 고객과 회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 경영과 직무윤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윤리 준수가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무윤리를 잘 준수하면 오히려 내가 이제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예금을 이제 해약을 하러 와가지고 그죠? 뭔가 이제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좀 뭐 극히 뭐 없을 경우인데 제가 그냥 만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고객, 홍길동 고객님이 있어요. 홍길동 고객님이 와가지고 비밀번호도 알고 사인도 보니까 비슷하고 신분증 달라고 하니까 신분증에 보니까 홍길동 님 얼굴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냥 이제 예금을 해약해서 중도 해약이지만 고객님 아까우시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줬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헐레벌떡 다시 홍길동님이 뛰어오더니 그 적금 해약했네. 그거 해약했지 당연히. 해약 방금 오셨잖아 이러니까 방금 자기 아니었다고. 자기 쌍둥이 동생인데 쌍둥이라서 얼굴이 똑같아서 그거 주면 안 된다고. 근데 직원이 내가 쌍둥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직원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직원은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 신분증을 통해서 그 개인정보를 다 확인했고, 사인, 비밀번호 다 확인했고, 그죠? 그걸 다 아는 상황에서 돈을 줬단 말이죠. 근데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윤리를 잘 준수했을 때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무윤리,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일수록 생존율이 높더라. 요거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으시죠. 뭐 좀 다른 예지만 연예인들도 좀 우리 뭐 아이유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우리 유명 연예인들 얼마나 기부 많이 합니까? 그죠? 알게 모르게 뭐 유재석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더 이렇게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죠? 본인의 가치를 더 올리는 길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장학재단이 있고 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 직무윤리의 중요성,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일단 시험의 첫 번째 정리,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첫 번째 문제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윤리의 사상적 배경인데 요거 의외로 가끔 점수 주려고 출제자분들이 이제 배려 차원에서 정말 가끔 나오거든요. 깔끔하게 딱 정리하시면 우리가 이제 뭐 중세 시대에 칼뱅이라는 분과 베버라는 막스 베버라는 아저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칼뱅이란 사람은 모든 신앙인은 노동과 직업은 신성하다는 소명을 가져라. 소명이란 게 불을소 목숨명.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다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라 이러면 목숨 바쳐 일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노동과 직업은 신성하다는 소명을 가져라. 그리고 또 이제 근검, 정직, 절제를 통해서 부를 얻는 행위. 뭐 어쨌든 그런 근욕적 생활윤리는 신앙인의 정당하고 신성한 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합당성을 주장했죠. 열심히 돈 벌어라 이랬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랑 좀 다른. 우리나라는 예전에 산업공상 뭡니까?
갈수록 천하다, 그죠? 우리 신분제도잖아요. 선비 1등, 농부 2등, 이제 공업, 애가 이제 제조업 하는 분들 3등, 상인들 꼴등 있어, 꼴등. 상인들 엄청 천하게 봤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리고 베버. 뭔지 몰라요. 저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고. 우리 그냥 시험에 대비할 뿐이야. 베버라는 사람이 요런 걸 썼나 봐요. 책을 썼나 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탐욕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윤 축적의 결과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정당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연결하는 시험제 나와요. 다음 설명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니? 우린 찾으면 되거든요.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칼금, 베프. 그래서 우리 뭐 베프끼리 책상에다가 칼금 끊는다 이렇게 외우면 끝이죠. 네, 이거 공학적으로 우리 외우면 시험에만 대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그냥 베버, 막스 베버, IC, 칼백, 뭐 참아라, 뭐 이런 뭐 말들 막 나오면 다 칼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2명밖에 없으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세계의 윤리 경영 뭐 몇 가지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기업은 윤리적으로 선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도 퍼져 있다 이미. 그래서 OECD는 이미 2000년에 국제공통기업윤리 강령을 발표해가지고 이건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강제 규정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시험에. 강제 규정은 아닌데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함으로써 이제 웬만하면 준수하도록 하는 거죠. 자, 요거 일단 요 문장이고 그 다음에 국제투명성기구라고 있어요. 거기서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부패인식 지수는 중요한 게 공공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인이라든지 공무원의 그 나라의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패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패인식 지수는. 다음에 이제 영국의 BITC 또 단체에 CR 인덱스라는 게 있죠. 기업사회 공헌지수라고 합니다. CR 인덱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얼마나 다하고 있느냐, 기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런 걸 평가하는 지수다. CR 인덱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에틱스 인덱스. 그래서 뭐 기업 윤리 지수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산업정책연구원은 앞에 KO가 붙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산업정책연구원에 뭐 코백스라고 읽을까요? 코백스는 공통지표와 추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공통지표는 공기업, 민간기업 상관없이 적용한다. 공기업, 민간기업 상관없이 적용하고 이제 추가지표로서 공기업과 민간기업 특성에 따라서 추가로 개발하는 지표가 이제 추가지표. 그래서 코백스는 이런 공통지표와 추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더라. 다음에 이제 정경련에서 또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라고 해서 FKI BEX라는 게 있고 이건 정경련 거랍니다. 정경련.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연구소에서 만든 윤리경영지표. 그래서 서강대라서 그런지 앞에 S가 있다 그죠? 또 소백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죠. 뭐가 뭔지.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무윤리의 어떤 개론, 서론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여기서 뭐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표준 윤리 준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목적 한번 읽고 들어가야죠, 그죠? 이 준칙은 금융투자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윤리 준칙들, 우리 이제 뭐 제1조부터 쭉 이제 한번 보게 될 텐데, 그 보기 전에 우리 이제 신임 의무라는 것과 직무윤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먼저 한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에는 신임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믿고 일을 맡기는 거죠. 일도 맡기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돈도 맡기고, 그죠? 어쨌든 믿고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임관계라고 한다면 곧 이는 신임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누구에게?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임 의무를 발생시키죠. 즉, 이 신임 의무라 하는 것은 위임자에 대하여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충실 의무,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충실 의무라고 하면 최선의 이익이라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선의 이익.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최대 수익률. 그걸 이제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충실 의무.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 그때 상황마다 고객이 오면 신분증도 확인하고, 그죠? 명확하게 사인, 인감 같은 것도 확인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비밀번호 확인하고 돈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창구에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이제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누구보다 고객 이익이 최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해상충에서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되고 고객끼리는 뭐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이나 고객끼리는 다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공평해야 된다, 그죠? 공평해야 되고,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익, 그 다음에 기타, 뭐, 임직원이나,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보시면 되죠. 어쨌든, 고객 이익이 최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기본 원칙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기본 원칙입니다. 근간에 깔려있는 베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우선의 원칙, 표준 윤리 준칙의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나와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신의성실의 원칙. 그래서 고객 우선이고, 신의를 지키고, 우리 신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의를 지키고 성실히 하자. 그 성실히 함은 이런 것들이죠. 충실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두 원칙 준수를 위해서 발생되는 의무가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건 이해상충 방지, 자본시장법에 있다, 그죠? 이해상충 방지.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외 이제 다른 이제 윤리 준칙들. 이런 것들이 이 두 개를 근간으로 깔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 결론은 뭐예요? 이 녀석을 위해서. 나머지 윤리 준칙들이 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이 두 가지라는 거 좀 잘 체크해 두시고 신임 의무라는 용어 좀 체크해 두시고요. 뭐 그 정도 보시고 여기서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윤리 준칙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16조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16조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과거에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 윤리를 구분해 보니까 굳이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니까 본인에 대한 윤리가 있고요. 본인에 대한 윤리. 다음에 회사에 대한 윤리가 있고 사회 등에 대한 윤리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3개 집어넣고 주주가치 극대화 이러면은 요거는 사회 등에 대한 윤리잖아요. 답을 체크하면 된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요런 시험 문제 때문에 제가 일단 모아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일단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요건 좀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대충 법규 준수. 그치, 내가 법을 지켜야지. 그죠? 그다음에 자기혁신. 그렇지. 신상품이 나오고 이러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신상품이 나오면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알기 쉽게 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지. 그죠? 자기혁신 내가 공부해야지. 품위 유지해야지. 그죠? 그다음에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그다음에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추가로 요렇게.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거 정보보호. 고객 정보라든지 회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거 또 회사에 대한 거잖아요. 상호 존중, 임직원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뭐 왕따 시키지 말고, 그죠? 뭐 폭력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성희롱하지 말고, 그죠? 상호 존중. 그다음에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의 책임은 이제 직원들 관리 잘하고 직원들이 실수하면 경영진에도 책임이 있어. 뭐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위반 행위의 보고하고 계약 종료 후의 의무.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회사의 기밀을 함부로 터뜨려서는 안 된다, 그죠? 그리고 회사에서 만들었던 건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그 회사 거다, 그죠? 함부로 갖고 나오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대외 활동, 밖에 방송이나 SNS 뭐 같은 거 말할 때 말 조심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회사 노트북 들고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 등에 대한 윤리, 5조 시장 질서 존중. 그다음에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 일단 이거는 거의 뭐 암기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이 아니라 일단은 근데 이제 각 내용들을 배우시면 또
은근히 이제 또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확한 빠르고 쉬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는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좀 몇 번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두 가지 설명드릴 텐데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표준윤리 준칙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않는데 좀 내용이 아까 좀 있으니까 좀 따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정성 및 독립성 유지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독립성이 이제 많이 요구되는 건 우리 그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이제 고객 어떤 기업의 가치나 전망을 담은 자료, 우리 조사 분석 자료라고 하는데 이런 조사 분석 자료를 작성할 때 외압이 있어. 위에서 상사가 야 땡땡 회사 좋다고 좀 써. 땡땡 회사 주식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써.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애널리스트, 우리 금융투자 분석사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 용어로. 그래서 이 금융투자 분석사들의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어떤 직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임직원에게 다 요구되겠죠, 그죠? 어쨌든 공정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은 인간관계와 의리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왔다고 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왔다고 먼저 일 처리해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독립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업무 수행 금지. 일단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에요. 영업직이 예를 들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이런 겸직 금지. 겸직 금지. 그죠? 다음에 이제 객관성 유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외압을 준다든지 그런 받을 자리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어떤 기업 영업하는 IR 어떤 부서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요거 이렇게 노란색 중요하니까 좀 잘 체크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표적 업무, 방금 이야기했지만 조사 분석 업무다라는 겁니다. 조사 분석 업무. 그래서 임직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나 회사는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 행사 금지다 이들한테, 그죠? 그리고 또 본인들은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그 회사는 또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은 없다, 그죠? 봐두시고.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회사 노트북 막 마음대로 쓰고, A4지 마음대로 쓰고, 막 회사 커피 막 집에 들고 가고. 그래서 회사의 비품 또는 자재 사적 사용이라든지, 정보 무단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PC 및 전화, 그죠? 막 네이트하고 막 열심히, 네이트 아니죠? 카톡 막 열심히 하고, 그죠? 네이트 언제쯤 네이트입니까? 카톡하고. 그래서 회사 재산 부당 유용 및 유출 시 형사처벌 대상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절도잖아요, 그죠? 절도. 자, 이런 내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준칙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조는 고객 우선입니다. 우리 고객 우선의 원칙이었다, 그죠? 회사와 임직원은 항상, 그죠?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보면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는 기본적으로 신임관계에 있더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죠? 신임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는 신임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은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엄격한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조 법규 준수입니다. 자,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법규. 그래서 중요한 말 이거죠. 내가 돈을 받고 있건 안 받고 있건, 내가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뭐 일용직이건 뭐 계약을 했건 안 했건, 내가 알고 있었건 모르고 있었건, 그죠? 또 그러니까 임시직이건 멀건 그런 것과는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법이라는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문에 부득이한 경우 안 지킬 수 있다 뭐 이러면 다 틀린 표현이다, 그죠?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법규는 인접 분야의 법령, 감독기관의 규정. 그래서 뭐 자본시장법이라면 인접 분야의 다른 뭐 은행업법, 뭐 보험업법, 그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어떤 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위 규정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회사의 사규 이런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모두 포함한다, 그죠? 다 지켜야 될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뭐 이 정도 해서 법규 준수는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응용해 가지고 시험에 맞는 문장, 틀린 문장 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떻게 보면 표준윤리 준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성실 원칙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래서 아까 가장 기본적인 두 개, 고객 우선과 신의 성실 원칙 두 개 근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래서 윤리적 원칙이자 법적 의무, 즉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즉 시험에 이게 제일 잘 고쳐서 나오는 문구인데 이런 거죠. 뭐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단순히 윤리적 의무이기에 뭐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뉘앙스의 문구가 있다. 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죠? 신의 성실 의무는 법적 의무이다라는 거죠. 민법에도 신의 성실 원칙이 있다. 그죠? 법적 의무이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보면 자본시장법 37조에도 신의 성실 의무를 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금융투자업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항을 명기해 놨단 말이죠. 이렇게. 신의 성실했다. 의무를. 그러니까 법적 의무. 어기면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신의 성실 원칙은 어기면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다른 원칙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아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바뀐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더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구체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금융투자 상품 개발 단계부터 판매 및 판매 이후의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는 우리 이제 판매 단계에서부터 고객 보호를 위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적용되고 있다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그죠? 어디부터? 개발 단계부터. 그리고 판매 이후 단계까지 모든 단계 적용입니다. 이 부분 말장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뭐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손해배상 책임, 부당권유 금지. 이거 원래 자본시장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우리 2021년 3월 25일부로 이 내용들은 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다라는 거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다. 이게 이제 금융소비자법에서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여기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풀어보면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제 고객이 우선 그죠?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앞에서도 봤지만 충실 의무와 이제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주의 의무. 그래서 충실 의무. 최선의 이익이란 키워드.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서 막 도덕심도 어겨가면서 막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자라는 거죠. 최선의 이익이란 것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고 과정에서 잘했으면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을 다했으면 결과가 잘못됐더라도 이 친구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적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 충실 의무는. 다음에 이제 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유상이건 대가가 있건 대가가 없건 무상이건 묻지 않고 요구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상품 개발 단계부터 적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단독 문제로 요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는데 신의 성실 원칙의 기능입니다. 기능.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원론적으로 좀 적어 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요 말 고쳐서 그냥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요. 이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의성실 원칙 첫 번째, 권리 행사, 의무 이행들의 행위 준칙이다. 이제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법률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해석상의 역시 지침이다. 그래서 법률을 해석하는데 뭐가 애매하다. 그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그 법률을 고려하면 되겠다. 적용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에라, 계약이나 법규의 흠결이나 불명확한 점을 메워주고 명확하게 해준다. 어쨌든 법률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을 생각하고 기준을 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 권리의 남용이 되어서 법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법률 효과는 인정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과거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 기능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상충 방지 체계입니다. 이해상충 방지 체계. 결국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충실 의무,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은 회사와 고객의 이익이 상충했을 때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객 그 우선의 원칙에도 좀 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해상충 방지 체계입니다. 자본시장법에 44조의 이해상충을 관리하자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다시 누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아니면은 투자자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죠? 그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보시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그 사실을 미리, 즉 지체 없이, 뭐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즉 지체 없이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에 매매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요 나와 다 문장,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다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을 지체 없이 알려라. 그리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낮춰라. 그 다음에 매매를 재개할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춰라. 만약 못 낮춘다면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요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고치면 또 유치하게 고치겠죠? 그래서 직무윤리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10문제가 있으면 거의 뭐 9문제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 두세 번 읽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 자본시장법 제45조 정보 교류의 차단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상충의 방지의 한 부분인 거죠. 정보 교류의 차단.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영업부서랑 IR 부서랑 이 IR 관련해서 그 기업의 어떤 비밀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감사부서랑 만약에 이 세 부서가 한 사무실을 쓴다. 그럼 막 전화 통화하면서 막 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얘들이 듣고 만약에 이용하고 이런다.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무실 좀 따로 써라. 사무실 따로 써라. 근데 너 회사가 너무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파티션이라도 좀 쳐라. 파티션이라도. 구분을 좀 해서 있어라. 뭐 이런 이제 사무실의 분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상의 분리, 그러니까 뭐 컴퓨터 단말기, 컴퓨터도 좀 따로 쓰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정보 교류의 차단. 그래서 영어로 Chinese Wall이라고 합니다. Chinese Wall. 중국벽, 왜 중국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Chinese Wal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 그죠? 이는 회사의 내부 기밀이고, 요게 빠져나갔을 때는 또 어떤 주가의 어떤 변동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특히 미공개, 그죠? 미공개 이런 것들은, 그리고 중요 정보, 그래서 미공개이고 중요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절히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역시 내부 통제 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뭐 비슷한 이야기다, 그죠? 자, 그럼 보면 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업자는 방금 가와 나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데, 일단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 적성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야 또 지키지 않을 겁니까, 그죠?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뭐 대통령령으로 전한 사항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죠? 어쨌든 요 기억, 니은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해상충과 관련해서 그 외에 일단 자기 계약 금지. 회사가 고객이 얘가 이제 주식 어떤 의뢰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 이렇게 먼저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동산 갔는데 복덕방 아이씨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죠? 부동산 중개인. 그래서 내가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을 보러 갔는데 복덕방 아저씨가 이런 집을 보여주네. 이제 보여주는데 이 집이 좋다고 사겠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주인이래요. 복덕방 아저씨가 주인이래.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돼요. 복덕방 아저씨는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은 주인과 계약자를 연결시켜 줄 뿐이에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죠. 그죠? 본인이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 계약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금융투자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해줌에 있어서 연결만 해줘야지 본인이 그 거래의 대상, 중개를 해주면서 본인이 그 거래의 대상이 된다. 이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다음에 또 비슷한 이야기죠. 자신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조사 분석 자료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지가 만든 상품에 대해서 조사 분석 자료를 지가 만들어. 이게 뭐야? 이게 자화자찬할 거예요. 그죠?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익 상충 시 우선순위 앞에서 이야기했다, 그죠? 고객, 뭐 신규 고객이건 기존 고객이건 당연히 동일해야 된다. 고객들도, 그리고 고객들끼리는 그래서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죠? 공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회사고, 그 다음 기타 뭐 임직원이나 나머지다. 이렇게 우선순위 잘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해상충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라고 시험 문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답은 무조건 과당매매입니다. 과당매매는 지나치게 빈번하니까 적합성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즉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발생해요? 매매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좋지 않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거래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적합성의 원칙을 이미 어긴 거기 때문에 과당매매, 이해상충의 대표적 사례로서 직무윤리를 위반한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런 말들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이익이 나더라도 과당매매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우리 될 것 같은데요.